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 대학원에서 AI 퀀트 투자를 가르치고 있는 우동호입니다. 세무사로 18년간 일해왔고 지금은 핀테크 스타트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도 여러분처럼 한 아이의 아빠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전문가로서의 분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부모로서의 절실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현재 AI 시대를 넘어 보편적 AI인 AGI가 보편화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코딩이나 공부가 아닙니다. 첫째,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AI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 배우는 태도입니다. 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도구가 바뀔 때마다 다시 배우고 끊임없이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진정성과 의미를 찾는 능력입니다. AI 시대일수록 내 안에 뿌리를 둔 순수한 호기심과 진정성이 바로 진짜 경쟁력이 됩니다. 코딩이 아닙니다. AI가 코딩을 더 잘합니다. 영어도 아닙니다. 실시간 통역 AI가 이미 있습니다. 수학도 아닙니다. AI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풉니다. 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 후에 블록체인으로 공학 석사 그리고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국민대학교와 수원대학교에서 AI 퀀트 투자와 트레이딩 시스템 개발, 회계와 세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무사로서는 18년간 일하면서 특히 가족 간 투자와 증여세 문제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의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가 아동금융경제교육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우쌤 AI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아이들에게 금융경제교육을 시켜주고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아이들 명의 계좌의 투자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이를 통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죠. 부자아빠 부자아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타이틀보다 제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두 아이의 아빠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로서 AI의 발전을 최전선에서 몸으로 느끼면서도 부모로서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어떨지, 어떻게 변할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이건 올해 벌어진 일입니다. 2025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가 6,0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뒤인 7월 달에 추가로 9,000명을 더 내보냈습니다. 전체 직원의 7%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AWS의 컴퓨팅 부서에서 수백 명을 감축했습니다. 메타는 올해 2월에만 3,600명을 해고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워싱턴주에 보고한 문서를 보면 해고한 사람들 중에 40%가 개발자였습니다. 여러분, 개발자입니다. 비개발 직군이 아니라요. 빅테크의 꽃이라고 불리던 연봉 3, 4억씩 받던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잘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AI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AI의 핵심 기술을 만든 사람, 바로 이 제프리 힌튼 박사가 본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0년에서 20년 내에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며 가장 안전한 직업으로 배관공을 뽑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왜 미래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답인지 증명하겠습니다. 메타와 삼성의 실제 채용 공고를 분석하고 일론 머스크의 조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당장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아이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도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AI의 대부가 본 미래입니다. 제프리 힌튼, 올해 77세인 힌튼은 AI의 대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AI의 핵심 기술인 인공신경망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챗 GPT든 제미나이든 클라우디든 모든 그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토론토 대학의 명예교수이며 구글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그가 구글을 퇴사합니다. 그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하고 싶어서 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만든 기술이 인류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확률, 제 직감으로는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AI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미래는 무엇일까요? 힌튼 박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6가지 핵심 통찰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지능의 불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식을 전달할까요?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날로그 방식이죠. 속도도 느립니다.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수년이 걸립니다. 만시간의 법칙,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의 경험과 직관, 암묵적 지식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지만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AI 모델이 배운 것을 다른 모델에게 완벽하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초당 수조 비트의 속도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챗GPT가 의학을 배우고 다른 챗GPT는 법률을 배우고 또 다른 하나는 공학을 배웁니다. 그런 다음 이들이 배운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 순식간에 모든 분야에 능통한 AI가 탄생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하드웨어가 고장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새 컴퓨터에 옮기면 되니까요. 사실상 불멸입니다. 힌튼 박사는 이것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이 디지털 지능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 소멸과 삶의 목적 상실입니다. 산업혁명을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등장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인간의 힘을 기계가 대체했습니다. 사람이 삽으로 파던 것을 굴착기가 대신했고 손으로 짜던 옷을 기계가 짰습니다. 그런데 AI 혁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엔 인간의 생각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일상적인 지적 노동 말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챗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조금 전에 봤듯이 대량 해고가 시작됐죠. 변호사 보조, 회계사, 콘텐츠 작가, 데이터 분석가, 이 모든 직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튼 박사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이란 뭔가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죠. 삶의 목적이고 존엄성의 원천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AI가 이것을 빼앗아가면 기본소득으로 굶주림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게 힌튼 박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초지능의 도래입니다. 지금 AI는 이미 특정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했습니다. 바둑, 이세돌이 이미 알파고에게 졌죠. 체스 세계 챔피언이 AI한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 인식, 이런 부분은 AI가 의사보다 정확하게 암을 진단합니다. 그런데 힌튼 박사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2035년에서 2045년 사이에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초지능이 등장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 인류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존재를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지능이 우리에게 적대적일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힌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지능이 인류를 전멸시킬 확률을 10에서 20%로 추정한다고요. 이건 제 직감입니다만 0%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섬뜩한 비유를 합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존재와 사는 게 어떤지 알고 싶으면 닭에게 물어보세요. 치킨이요. 우리가 닭을 어떻게 대하죠? 먹습니다. 닭의 의견? 중요하지 않죠. 초지능이 인간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기적 위협입니다. 초지능 이전에도 당장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 보세요. 2023년부터 24년 단 1년 사이에 사이버 공격이 12,200% 증가했습니다. 122%가 아니라 12,200%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AI가 피싱 메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개인 맞춤형으로요. AI가 시스템 취약점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힌튼 박사는 2030년쯤 되면 AI가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공격을 만들어낼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시스템 같은 핵심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생물학적 위협입니다. 지금 AI를 쓰면 분자 생물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바이러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AI야 치명적이고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를 설계해줘 이렇게. 물론 현재는 이런 요청을 거부합니다. 시스템적으로. 하지만 오픈소스 모델에서 윤리 규정을 회피하게끔 돌려서 말하거나 해킹된 모델을 쓰면 됩니다. 저도 여기다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어떤 그 바이러스를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해봤거든요. 자,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시간도 며칠이면 됩니다. 단 한 명의 미친 사람이 전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힌튼 박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기 위협입니다. 다섯 번째, 멈출 수 없는 개발 경쟁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AI 개발을 멈추면 되지 않냐?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면 속도를 늦추면 되잖아.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기업 입장에서 봅시다. AI는 막대한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AI 패권을 가져오는 순간 전 세계에 불을 쓸어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서 개발을 늦추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사가 치고 나갑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입장은 어떨까요? AI는 이제 국가 경쟁력이고 군사력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우리는 안전을 위해 늦추겠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편이 앞서 나가겠죠? 국가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안전보다 속도가 우선됩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힌튼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출 수 없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건 AI가 인류를 해치고 싶어 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가장 안전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어가 힌튼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AI 시대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요? 힌튼 박사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배관공이요. 배관공이요? 왜 배관공일까요? AI의 강점을 봅시다. 지적인 작업 매우 뛰어납니다. 패턴 인식 인간을 능가합니다. 데이터 처리 압도적이죠. 그런데 AI의 약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바로 물리적인 조작입니다. 복잡한 3차원 공간에서 섬세하게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관공사 생각해 보세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여러 파이프를 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정확하게 고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물리적 작업이거든요.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인간의 물리적인 능력, 특히 손재주를 따라오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힌튼 박사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단순히 배관공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AI가 쉽게 대체하지 못하는 육체적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 일을 하라, 이 뜻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배관공이 되라고 할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그 이면의 원리입니다. 힌튼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경험을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2024년부터 최근 몇 달 전까지 저는 AI를 활용해서 정말 많은 코딩을 해왔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라우디 계정들을 여러 개 결제하면서 엄청나게 코딩을 해왔죠. 그러다가 코딩 툴인 커서 AI에서 에이전틱 AI 모드가 업데이트된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에 80만 원 이상씩 구독료가 들지만 생산성은 몇십 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라는 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AI를 말합니다. 방대한 정보도 직접 살피고 계획도 그럴싸하게 짭니다. 과거 6년 동안 코딩한 모든 양보다 최근 1년 동안 제가 짠 코드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예 알지 못하는 게 아닌 이상 뭐든지 다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코딩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AI가 코딩한 것을 검토하면서 욕도 하고 화내고 다시 시키고 승인하죠.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덕분에 제가 만들고 서비스 준비 중인 이 우쌤 AI, 요것도 저 혼자 모든 걸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교육, 투자, 증빙,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기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저 혼자 개발한 거죠. 이게 AI 시대인 2025년의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2022년 11월, 불과 3년 즈음 됩니다. 챗GPT가 나왔을 때 우리 반응이 어땠었죠? 와, 챗봇이 좀 똑똑해졌네? 신기하다. 이 정도였어요. 뭐 비유하자면 자전거를 타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 2025년입니다. 에이전틱 AI가 나왔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검증하고 실행합니다. 이건 우주선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우주선까지 단 3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10년 후는 어떨까요? 15년 후는요? 우리 아이가 지금 중1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대학을 졸업할 때는 어떤 세상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힌튼 박사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억하시죠? 왜 하필 그 세 가지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평생 배우는 태도, 진정성과 의미. 왜 이 세 가지일까요? 지금부터 실제 데이터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왜 중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메타에 2025년 올해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AI 연구원을 뽑는 공고인데요. 실제 문구를 볼까요? 우리는 이런 연구원을 찾습니다. AI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데이터 속의 문제를 재정의하며 고객 관점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핵심 단어를 봅시다. understand, 이해, 그리고 redefine, 재정의, 디자인, 설계.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코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문제를 재정의하고 설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AI가 하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I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문제를 정의해주면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비유하자면 도구를 다루는 손보다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메타뿐만이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모든 빅테크의 채용 공고가 비슷합니다. 이게 시장이 말하는 답입니다. 저는 1년에 두세 번 정도씩 세무서에 무료 세무상담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들이 미리 세무서에 신청을 하고 저는 그 질문을 전달받아서 답을 준비해 주는데 작년까지와는 달리 올해는 그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디테일하고 그랬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어떤 그런 세법들까지 있다 보니까 저 역시 즉석에서 질문을 받았다면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할 그런 질문들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3시간 동안 예정되어 있던 세무 상담 준비에 3시간 동안 상담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세법을 검색하는 AI 툴을 이미 만들어서 사용 중이었고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정확한 쟁점과 포인트를 질문 속에서 끄집어냈고 정확히 그것을 질문해서 정보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정확히 질문을 해도 찾은 답변을 그대로 쓰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어렵거든요. 판례를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이 상황에서 여러 질문을 통해 질문자의 의도와 쟁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제가 만든 AI 상담, 세무상담 봇 같은 이런 거를 연결하고 가운데에 그 결과 값을 다시 질문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대화로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 봇을 붙이면 글쎄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세무사에게 더 이상 세무 상담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저 역시 이미 여러 MCP 서버를 개발하고 에이전트를 개발해 본 세무사 입장에서 이거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이와 유사한 AI 챗봇을 개발한다고 하더군요. 금방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 같은 전문직들도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죠. 두 번째, 평생 배우는 태도가 왜 필수인지 보겠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직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의무화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 직원이라는 부분입니다. 개발자만이 아닙니다. 마케팅, 영업, 인사, 재무 모든 부서입니다. 삼성 인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무가 무엇이든 AI 리터러시는 이제 기본 소양입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엑셀을 한번 배우면
기똥차게 잘하면 10년, 20년 써먹었습니다. 포토샵을 배우면 평생 썼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AI 도구가 1년마다 바뀝니다. 작년에 쓰던 도구가 올해는 구식이 됩니다. 미래는 더 빠릅니다. 몇 개월마다 새로운 AI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배워서 끝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평생 학습하는 자세, 새로운 도구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배우는 능력, 이게 이제는 자격증입니다.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가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배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학교 학부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하나 부탁하셔서 무슨 수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AI를 활용한 연구방법론이라는 것으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박사과정에 대학원생에게만 이제 강의하려고 했는데 해당 학부의 교수님들 이제 여러 명의 그 교수님들 분과 이미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제 수업을 한 학기 내내 굉장히 열심히 청강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AI를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곳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낀 건 확실히 목적성이 있으면 결과가 차원이 다르다 였습니다. 대학 학부 학생들한테도 AI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목적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선 그냥 제가 주는 코드 실행해보고 뭐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의 경우에 자신의 연구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정확히 뭘 배우려고 해야 되는지, 뭘 배워야 하는지, 해결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이 AI를 활용해서 연구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등등 명확히 정의하고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신 거죠. 이렇게 계속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진정성과 의미가 왜 경쟁력인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있고 보람있다고 느끼는 일,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일을 하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AI 시대일수록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답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엑센추어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5년 3개월 사이에 11,0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지 못한 직원은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엑센추어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Reinventors, 재발명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기 자신을 재발명하는 사람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 분야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억지로 배우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자기 일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진정성이 새로운 화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AI 시대일수록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인 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기술은 AI가 대체하겠지만 의미는 바로 인간만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내 안의 순수한 호기심, 내가 진정으로 관심 있는 것, 이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타쿠가 되라. 그게 공부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AI를 다뤄서 네가 좋아하는 것의 끝을 봐라.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코딩은요? 영어는요? 수학은요? 그거 안 가르쳐도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왜 가르치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코딩을 볼게요. 현재 AI의 수준이 어떤가요? 리트코드라는 코딩 테스트 플랫폼에서 95%의 정답률을 보입니다. 기터브에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버그를 자동으로 고치고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도 합니다. AI가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어는 어떻습니까? 구글 번역이 실시간 통역을 합니다. 동시통역 이어폰도 나왔죠. AI 영어 교사도 있습니다. 곧 언어 장벽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수학은요? AI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풉니다. 복잡한 방정식도 순식간에 풀고 수학 증명까지 자동화합니다. 계산과 풀이는 AI가 인간을 압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가르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핵심은 이겁니다. 도구는 AI가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사고방식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배우되 코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사고를 배워야 합니다. 영어를 배우되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능력 그 자체를 배워야 합니다. 수학을 배우되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배워야 합니다. 도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 아이와 하고 있는, 저희 아이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것들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AI를 도구로 경험시키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AI는 위험해. 아이가 AI에 의존하면 안 돼.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맞는 우려죠. 하지만 AI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접근은 뭘까요? AI를 우리가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저희 집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이 13살인데요. 마인크래프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거를 접목을 시킬까 하면서 제가 먼저 접근을 한 거죠. 챗GPT로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이가 말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레드 드래곤이 나오는 불을 뿜는 모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AI에게 직접 아이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켜보면서 하나씩 도와줬습니다. 여러 가지를 AI가 알려줍니다. 아이가 직접 해결하게 하면서 정 모르는 것만 옆에서 하나씩 알려줬어요. 그 모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뭐 수정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여러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을 한 거죠. 실행하고 오류가 나면 그걸 AI한테 다시 질문하고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원하는 걸 뭐 완성하진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간단한 몇 가지 모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자기가 원했던 것을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뭘 배울까요? 코딩 문법? 아니요. 아이는 코드를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대신 이걸 배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AI한테 명확하게 전달할까? AI가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하게 할까? 뭘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제 목표는 코딩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AI와 협업하는 경험을 주는 거였죠. 아이의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AI가 내 친구 같아요. 내가 생각한 걸 만들어줘요. 친구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놀 친구. 이게 제가 원했던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챗GPT로 이야기 만들어보기, 뭐 캔바 AI로 디자인 해보기, 뭐 수노 AI 이런 걸로 노래를 만들어보기, 내가 만든 노래와 나노바나나를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로 만들어보는 거, 그리고 뭐 나이에 맞는 걸로 함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AI를 선생님처럼 일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협업 파트너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경험. 자, 두 번째, 왜? 라는 질문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흔한 상황 하나 볼까요?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하늘을 왜 파래?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빛의 산란 때문이야. 끝. 또는 요즘은 이렇게 말하죠. 야, AI한테 물어봐. 끝. 둘 다 잘못된 접근입니다. 올바른 접근은 어때야 될까요? 아빠, 하늘은 왜 파래? 그러면 네 생각은 어때? 왜 파랄 것 같아? 그럼 아이는 생각하겠죠? 하늘에 파란 물감이 있나? 그러면은 뭐 재밌는 생각이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아침에는 빨갛게 변할까? 고민을 하겠죠. 그럼 같이 가설을 세워볼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챗GPT한테 물어보자. 우리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이 차이가 뭘까요? 정답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그 과정을 부모가 함께 하는 겁니다. AI는 답을 줍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요. 하지만 질문을 만드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지식은 AI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지고 한 가지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경험은 AI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추천하는 질문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 가설을 세우게 합니다. 또는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럼 다양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때? 그러면 아이는 확장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AI의 답과 네 생각 뭐가 달라?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표면적 지식보다 깊이 있는 사고, 이게 AI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AI 시대에 역설이 있습니다. AI는 완벽한 혹은 완벽해 보이는 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틀려도 괜찮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흔한 상황을 볼까요? 아이가 수학 문제를 틀렸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AI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답 확인해 봤어? 틀리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틀리면 안 되는구나. AI가 나보다 나은데 내가 왜 해야 하지? 나는 부족한가 봐. 올바른 반응은, 부모님들의 올바른 반응은 이래야 됩니다. 아이가 수학 문제를 틀렸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막혔어? 어떻게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와, 이렇게 시도한 게 대단한데?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틀리는 게 배움의 과정이구나. 시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나도 성장하고 있구나. 핵심은 이겁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과정. 이게 가장 인간적인 학습입니다. AI는 바로 답을 줍니다. 하지만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습관이 생기고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100점 맞았네? 이게 끝이 아니라 100점 맞았으니까 잘했네? 이게 끝이 아니라 끝까지 집중했네? 실수하지 않았네? 시도한 게 좋았어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정답을 맞췄냐보다 시도했냐가 중요합니다.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물으세요. 실패를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만드세요. 부모의 실패 경험도 공유하세요. 아빠도 이렇게 실패했었어. 그래서 이런 걸 배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growth mindset,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AI 시대일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경험을 연결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한 가지를 파고들어야 전문가가 된다. 코딩만 집중해. 수학만 열심히 해. 좁고 깊게 전문화 뭐 이런 과거에는 맞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다릅니다. 올바른 접근은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연결해봐 이겁니다. 넓게 연결하는 거. 왜 융합이 중요할까요? AI의 특성을 봅시다. 한 분야를 전문화하는 건 AI가 무척 뛰어납니다. 의학, AI, 법률, 그러니까 의학 AI, 법률 AI, 금융 AI, 각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고 있죠. 패턴 학습도 완벽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강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조합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실제 융합 사례를 볼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가 코딩을 배우면 사운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AI로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가 될 수 있어요.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가 AI를 배우면 생성형 아티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NFT 아티스트도 되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가 데이터를 배우면 스포츠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아이가 화학을 배우면 분자 요리학, 푸드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면 역사 기반 게임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한 가지만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AI를 잘 다루는 오타쿠가 되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강요하지 마세요. 코딩만 해 이러지 마시고 질문을 던지세요. 네가 좋아하는 음악이랑 이 코딩이 어떻게 연결될까? 취미를 금지하지 마세요.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이런 말 대신에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아? 다양한 책, 영화,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세요. 한 분야에 갇히지 않게 쓸데없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죠. 모든 경험이 나중에 다 연결됩니다. 저는 세무사고 문과 출신의 경영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판교의 어떤 ERP 기업에 작은 용역을 하나 해주게 되었어요. 회계, 노무, 재고관리 등을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개발자만 100여 명이 넘는 그런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자주 바뀌니까 그때 제가 해준 일이 뭐였냐면 연말정산이 제대로 세법에 맞게 적용되는지 입력을 하면 제대로 적용돼서 나오는지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ERP를 만드는 기업인데 세무사나 회계사가 없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없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책 보고 세법전 찾아보면서 만들었답니다. 전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코딩을 해야겠다. 전문가들이지만 코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저는 전문가로서 가운데서 소통하고 얼굴 마담을 하자. 완전 개발자만큼은 아니어도 땜빵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말 어려웠지만 블록체인으로 컴퓨터 공학 석사를 하고 블록체인 특허도 냈고 평소 하던 그 퀀트 투자를 더 고급화하기 위해서 트레이딩 시스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넓어졌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만든 우쌤 AI도 이걸 만들고자 한 게 아니라 제 책 부자 아빠 부자 아이를 24년 하반기에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금융경제 교육을 시킬 때 실습 도구들을 직접 이제 뭔가 하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내가 만들어 버리자 이런 생각에 그냥 직접 만든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창의성은요 절대 번개처럼 번쩍하면서 생기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시키세요.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의성은 그저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다. AI는 전문화는 잘하지만 예상치 못한 연결은 아직 인간이 더 잘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윤리적 판단력을 키우는 겁니다. 왜 윤리가 중요할까요? 기술이 강력해질수록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봅시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시험 답안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걸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걸까? 도덕적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누가 피해를 볼까? 그러면 타인에 대한 공감을 키웁니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대안을 모색하게 합니다. 내가 당하면 어떨까? 역지사지를 하게 하는 거죠. 법은 괜찮다는데 정말 괜찮을까? 법과 윤리의 차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볼까요? 첫 번째 상황, 아이가 말합니다. 챗GPT가 숙제 다 해줘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가능하지. 근데 숙제의 목적이 뭘까? 선생님을 속이는 게 목적일까? 아니면 네가 배우는 게 목적일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 아이가 말합니다. AI로 게임 핵을 만들 수 있대요.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네가 게임에서 열심히 레벨업 하는데 누가 핵을 써서 1등하면 기분이 어떨까? 역지사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보다 인간다움이 더 중요합니다. AI가 강력해질수록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인간다움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코딩을 가르치는 것보다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다섯 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I를 도구로 경험시키기, AI를 협업 파트너로 인식하게 하고 프로젝트를 부모님의 아이와 함께 해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둘째, 왜라는 질문을 습관화하기, 가설을 세우게 하고 깊이 사고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셋째, 실패를 경험하게 하기, 과정을 칭찬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세요. 그리고 넷째, 다양한 경험을 연결하게 하기, 융합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창의성은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닌 연결임을 알려주세요. 다섯째, 윤리적 판단력 키우기,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하고 기술보다 윤리가 중요함을 가르치세요. 이 다섯 가지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평생 배우는 태도, 진정성과 의미를 찾는 능력,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요약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AI의 대부 제프리 힌트니 본 미래를 봤습니다. 10년에서 20년 내에 초지능이 등장하고 일자리가 대규모로 소멸하며 사이버 공격이 폭증하게 될 거다. 지금도 폭증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직업으로 배관공을 꼽았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우리가 가르쳐야 할 세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평생 배우는 태도, 진정성과 의미, 메타나 삼성, 일론 머스크의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파트 3에서는 오늘부터 실천할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AI를 도구로 경험시키기, 질문 습관화하기, 실패 경험하기, 다양한 경험 연결하기, 윤리적 판단력 키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 전문가로서, 세무사로서도, 교수로서도, 스타트업 대표로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이, 두 아이의 아빠로서도 우리 아들, 딸들 10년 후가 어떨지, 15년 후가 어떨지,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이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힌튼 박사조차 확신하지 못했는데 제가 뭐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AI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에 무감각해지는 것, 배움을 멈추는 것, 그리고 아이와 함께 고민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아이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도록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AI는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AI는 도구입니다. 진짜 경쟁자는 AI를 잘 쓰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AI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AI를 어떻게 잘 쓸지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아이와 함께 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배우고, 사실은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배우고 함께 실험하고 함께 실패하고 함께 성장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궁금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챗GPT를 띄우면 뭐가 나오죠? 채팅창이 하얗게 나오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궁금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면 최악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세상이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심은 것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자라날 겁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눈,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 진정성 있는 삶, 이것들은 어떤 시대에도 AI 시대든 그 이후든 반드시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응원합니다.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리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쓴 부자 아빠 부자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AI 시대의 자녀에게 금융을 어떻게 가르칠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여 문제 해결법 등을 다룹니다. 제가 운영하는 우동호의 가족 투자 전략 우쌤 AI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아이 명의 계좌로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 전문대학원에서 하는 강의들도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참고자료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실천해본 경험이 있다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추가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고민하는 부모들로서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갑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